김소영, 김영재, 김유진, 김윤서, 김윤수, 김태환, 나예진, 박선영, 박지윤, 박창원, 박혜성, 전소희, 김가형, 송은수, 신은수, 안소연, 양하은, 양하은, 양승헌, 양태영, 오형석, 유재원, 이경민, 이소은, 이지민, 이지원, 이찬경, 이하현, 이현민, 이현주, 임봉원, 임선준, 권다연, 정수웅, 정수정, 정승우, 정우진, 정은수, 정준현, 재밌다 살 것 같아. 정성화, 조민재, 조소형, 조소형, 최은수, 최민우, 지수가 치워버렸어. 하기수, 한정은, 한지원, 홍민기, 홍성희, 홍승원, 황지윤. 이쪽 오신 분들 이사막과 같은 자 같다. 규진 언니가 언니네 동생 학교 애들이랑 언니 도와달라해서 도와줬어. 근데 건민 오빠 나가서.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그러네.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뭐를 해서 무슨 방식으로 보면서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생물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미생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미생물학, 식품 미생물학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미생학에 가시면 이걸 많이 들으실 거예요. 미생학. 그리고 가끔가다 뭐 독성학에서도 미생물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듣기는 할 텐데 저희가 식품 가공 저장학에서 그냥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주요하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얘기할 것들만 주로 얘기를 하고 뭐 자세하게 미생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 것들은 너무 미생물 다른 수업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일단 미생물에 대한 식품의 변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미생물이 굉장히 식품 저장을 할 때 큰 요소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저번에 봤던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이게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식품이 빨리 엄청 상해서 우리가 먹으면 병에 걸린다거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좀 적게 주는 편인데 미생물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변질이 일어나는 것 동시에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거나 굉장히 완전히 부패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식품 저장을 할 때 큰 이슈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특히나 식품 위생학 같은 데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어요. 위생학의 거의 절반 정도가 아마 미생물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검사로. 일단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의 생육 과정에서 식품 성분의 다양한 변화가 수반되며 이는 식품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미생물의 생육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미생물이 오염이 됐다고 해도 미생물이 살아가지 못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살아가면서 얘가 어떤 생육 과정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뭔가를 하는 도중에 식품을 여러 가지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미생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으나 미생물이 들어가는 미생물이 살아가는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그냥 있으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미생물이 물론 많다는 얘기는 이미 걔들이 그런 번식을 하는 동안에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거나 바꿔왔다는 얘기긴 하니까 그거가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미생물이 살아가는 도중에 얘가 살아가는 도중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품의 변질을 막고 가공 적성 및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건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은 식품에 주로 이제 발생하는 미생물이 다르고 그리고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주로 우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미생물의 생육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미생물이 생육을 하려고 하면 어떤 영양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장 유의 깊게 보는 것은 처음부터 미생물이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와 함께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거를 저희가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 저장하면서. 그래서 이 요인들을 최대한 차단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가공 저장하면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생육 양상 얘기 나오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식품 중에 미생물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한두 개의 우정종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막 저희가 어딘가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막 다양한 게 처음에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정종이라고 해가지고 한두 종 정도가 좀 크게 자라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다른 것을 자라는 걸 방해하고 자기들만 엄청나게 자라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물론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우정종이 생기게 되면 이 우정종 이외의 다른 이제 미생물들은 생육이 굉장히 억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 정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정종을 잘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우정종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 관리를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빵 같은 거나 이런 걸 보시게 되고 뭐 뭔가 상했을 때도 보시면 뭔가 조금씩 다르게 상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약간 곰팡이가 색깔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곰팡이 폈다고 썼을 때 같은 색깔의 곰팡이가 확 피일 거예요. 어떨 때는 붉은 게 폈다가 어떨 때는 푸른 게 폈다가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정종으로 어떤 것이 먼저 선점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의 생육을 방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나 식품에 이제 처음부터 오염이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염이 쉽게 되는 미생물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우유는 어떤 미생물, 뭐 어떤 고기는 어떤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다른 것들이 잘 못 자라고 그게 먼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식품에서는 이 우정종이 항상 비슷한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몇 가지 것들이 항상 자라고 다른 것들보다는 그 몇 가지 우정종이 발생을 하면서 그것들이 항상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맨날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그래도 들어봤을 만한 건 달걀의 살모넬라 같은 거 그러니까 달걀에서 다른 것이 많이 자라기보다는 살모넬라가 일단 항상 거기에 많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우정종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포기성 식품에는 포기성 미생물 산소가 적은데 이거
지금 은으로 붙여주세요. 적은 식품에서는 현기성 미생물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성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호기성, 이게 호가 이제 도우국자예요, 한자로는. 그래서 기는 이제 산소를 뜻하는 기자고요. 공기할 때 기자예요.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호기성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산소가 막 이렇게 통하는 그런 식품들에서는 호기성 미생물이 자라고, 산소가 적은 그런 식품에서는 현기성, 성공할 때 기자. 그래서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미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에는 주로 세균류가 자라게 되고, 좀 적은 데서는 곰팡이나 효모 같은 것도 유전적으로 생육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수분 활성도 얘기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세균류가 가장 수분 활성도가 높은 데서 잘 자라는 것들을 봤을 거고, 곰팡이가 비교적 수분 활성도가 낮은 데서도 잘 자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에서는 세균류가 좀 더 빨리 번식을 하고, 곰팡이는 조금 더 수분 함량이 낮은 식품에서 잘 번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마른 식품들, 살짝 좀 약간 말라있는 식품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곰팡이가 좀 잘 피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잼 같은 거, 저번에 제가 잼을 얘기해 줬었잖아요. 잼이 일반적인 다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거, 그건 수분 해성도를 낮춘 식품이라고 했고, 수분 함성도가 낮다 보니까 잼 같은 거나 그런 거는 곰팡이가 잘 핀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세균이냐 곰팡이냐 이런 것들은 수분 함량에 따라서, 그리고 호기성이냐 현기성이냐는 이제 산소가 있는 식품이냐 없는 식품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 세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온 세균은 낮은 온도에서 저희가 자라는 세균을 저온 세균이라고 하고, 이런 저온 세균이 주로 자랄 수 있는 건 이제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으로 갔을 때, 특히 냉동식품이나 뭐 이렇게 갔을 때는 저희가 냉장이나 냉동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미생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도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 뭐 가열사나 뭐 이런 거 나오기는 했는데, 다른 반응들도 물론 저온보다 고온에서 많이, 우리가 일반 실온에서는 일어나고 저온에서 낮아진 건 맞는데,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이제 저온을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미생물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냥 미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생물들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저희 체온 정도 한 30도 이 정도 30도에서 40도 20도에서 40도 정도, 그 정도가 사실은 미생물도, 일반적인 미생물들은 그 정도가 가장 잘 자라는 범위고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세균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훨씬 덜 자라게 돼요. 못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냉장고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들이 더 늦게 상하고 보관을 훨씬 오래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세균이 잘 못 자라게 되니까 저온 세균들이 낮은 온도에서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저온 세균이 그렇게 활발하게 잘 자라는 편은 아니에요. 다른 세균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저희가 낮은 온도, 뭐 냉동에서 보관을 한다고 치면 일반적인 다른 미생물들은 거의 다 이제 활동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저온 세균 같은 것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온 세균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활발하게 자라는 게 쉽지 않아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저온으로 우리가 항상 저장을 하는 식품들을. 그리고 당을 함유한 산성식품에서 젖산세균이 주로 생존한다라고 했는데, 젖산세균은 일반적으로 산성, pH를 저희가 봤을 때 산성이나 염기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미생물이 어떤 것이 잘 자라는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미생물들이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식물들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중성에서 좀 잘 자라요. pH 7 근처에서 일반적으로 잘 자란단 말이에요. 미생물도 일반적인 미생물들은 pH 7 정도에서 잘 자라긴 하는데, 젖산세균 같은 이런 세균들은, 몇몇 세균들은 산성에서도 잘 자라요. 그런 데서는 다른 세균들이 억제가 되고 자라는 것이 억제가 되고 젖산세균 같은 것들이 생육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 같은 거나 이렇게 pH가 낮고 좀 신맛이 나는 것들에서는 이런 젖산세균 같은 거나 어쨌거나 산성에서 좀 더 잘 자라는, 그러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 주로 좀 더 많이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공식품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식품 얘기를 위해 좀 나왔다고 하면 가공을 했다라고 하면요. 가공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냐면 원료에 오염되어 있던 미생물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만들었을 때도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 가공식품에서 계속해서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 오염을 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열을 처리를 했을 때는 저희가 가열 처리를 하면 미생물을 거기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은 살아있는 거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동물 식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 죽고 저온에 보관하면 잘 못 자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열 처리했을 때 그런 것도 미생물은 좀 특이한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열성, 열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열을 하는 경우에 다른 미생물을 거기다 죽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못 자라거나 할 수가 있는데 내열성을 가지고 좀 오래 낄 수 있는 균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균보다는 다른 균이 잘 자라니까 얘가 억제되는데 가열 처리하고 나면 또 얘들이 우점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나오는 균들에 대한 이제 균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초기에 다양한 미생물이 좀 존재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우점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우점종이 다른 것들을 좀 억제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걔들이 식을 하면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점차 단순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점종 때문에 거의 다 잘 못 자라게 되면서 우점종만 주로 남아있는 형태가 된다. 물론 이 우점종이 너무 이제 활동을 많이 해서 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의 상태가 바뀌게 되면 그때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미생물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미생물이 확 자라면서 우점종이 되고 나면 단순하게 그 우점종만 좀 자라다가 그 뒤에 식품이 너무 갑자기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미생물이 많이 자라면서 활동을 많이 하면 노폐물을 많이 내는데 그 노폐물들이 일반적으로 산성이에요. 그럼 산성이 들어가면서 이런 미생물 중에 산성을 못 버티는 것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산성에 버틸 수 있는 미생물이 거기서 또 자라고 우점종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어찌 되어서 이게 처음에는 우점종이라는 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얘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 다른 것들을 억제하면서.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내용들이 사실은 미생물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식품에서 미생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정리를 해둔 거예요. 핵심만. 다른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둔 거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생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식중독 관리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독성물질 내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독성물질 꼭 내지 않더라도 이게 부패를 시키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 미생물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식중독과 관련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미생물 중에 좀 덜 위험한 것들을 그냥 바로 이제 뭐 맛이나 향에 너무 확 바꿔서 못 먹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차라리 덜 위험해요. 그럼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거는 맛이나 향 같은 거가 나쁘지 않아서 독성물질만 많이 내는 그러한 것들이 위험한 그런 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막 들어봤던 뭐 사람들이 어쩌다가 막 식중독 걸려서 죽는 이거 분명 맛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식중독균이 많아져서 이게 먹었을 때 되게 독성을 하고 심한 경우에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미생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식중독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 HACCP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HACCP라는 것이 이제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해서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이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는 포인트를 잡아보자. 그것들을 좀 제대로 관리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HACCP인데요. 여기에서도 주로 유해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미생물을 저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사실 식품 저희 전공에서는 굉장히 여러 과목의 미생물이 꾸준히 나오죠.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여기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식품 생학이나 뭐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이거 많이 외우시게 될 거예요. 생각하거나 하시게 되면. 근데 일단은 중요한 위주를 조금 볼게요. 저희가 이 정도 제일 많이 나오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알면 좋아요. 저희가 식품 영양 전공한 학생들은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은데 제가 중요한 균들 위주로 조금 외우셔야 될 것 위주로 일단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게 이거가 저희가 사람의 피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화목성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뭐 칼에 베었거나 아니면 화상 특히나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로 많이 자랄 수 있는 균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그런 화상을 입거나 뭐 칼에 이제 베어져 있는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음식을 만졌을 때 음식을 했을 때 주로 많이 오염될 수 있는 균이 이 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피부 점막에 많이 불평하고 있다. 화농성 질환자들이라고 좀 조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다는 화농성 질환자. 화농성이 이게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다른 음식물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조리를 이제 대량으로 하는 곳에서는 상처가 있거나 화상을 입으신 분들은 조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장갑이 다 끼고 완전히 이거를 다 이런 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조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뭐 김밥 같은 거 오염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 균이에요. 김밥 같은 거나 뭐 다른 식품들도 대체로 이런 것들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케이스가 나오는 김밥 같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 다음 살모넬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계란, 밥 이런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살모넬라 같은 거는 그냥 계란, 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가 굉장히 좀 독성이 강한 편이에요.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원성 대장균 대장균도 위험하지만 이 병원성 대장균 또는 출혈성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 대장균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O157이라고 부르는 대장균이 굉장히 좀 출혈성 대장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대장균 중 하나고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분변에 의해서 뭐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하는 환자의 분변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거고 이게 식중독이 일반적인 대장균에 비해서 훨씬 강한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대장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장균도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이 병원성 대장균도 되게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브리오, 장염비브리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수산물, 특히 어패, 이제 조개 이런 것들이나 수산물 잘못 먹었을 때 이 장염비브리오균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오염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비브리오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바실러스 일단 건너뛸게요. 이거보다 다른 게 좀 많이 나오고 캠필로박터 이것도 건너뛰고 리스테리아는 사실 엄청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가끔씩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해서 그 페니버섯의 리스테리아가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이제 한국 거 이제 수입해놨는데 생으로 그거 먹다가 이제 리스테리아균 때문에 죽은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리스테리아 이제 뜨고 있는데 리스테리아는 사실 그 성인은 많이 영향을 안 받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많이 영향을 받냐면 염류아들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리스테리아균 성인보다 여기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사실 우유나 치즈 같은 곳에서 많이 자랄 수 있는 균이에요. 리스테리아가. 그러니까 유아들이 처음에 우유를 먹잖아요. 이유식 전에 분유를 먹는데 리스테리아 오염이 되면 그 유아들이 이 식중독 때문에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분유 같은 거 타면 얼마 이상 지나면 보관하지 말고 버려라 이러는 이유가 사실은 이 리스테리아균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의 케이스는 요새 그래도 그런 거 아까 말했던 생겨서 예를 들어서 좀 뜨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염류와 관련된 우유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얘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저희가 클로스트리디움 중에 보툴리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균. 사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건 까먹으시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부르는 균은 저희가 식품 가공 저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균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얘가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시는 현기성. 얘는 현기성. 현기성 균이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한다.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조림, 톤조림 어쨌거나 산소가 없는 거, 최대한 산소가 없는 데서 생장을 할 수 있는 균이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보툴리눔 균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이 독성도 강하고 내열 포자, 아까 포자 이라고 형성했어요. 그런 것도 만들면서 얘들이 음식물에 향했을 때 얘들이 번식해도 음식물의 맛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는 편이라서 이게 오염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먹고 죽는 경우가 꽤 생기죠. 독소가 강하기 때문에. 현기성이기 때문에 통조림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통조림, 병조림을 만들 때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는 균. 이 균은 굉장히 이제 위의 요소로서 이 균이 무조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요. 저희가 통조림 같은 걸 만들 때.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뭐 여러분들 뭐 그냥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지금 미생물 중에 다 균이거든요. 세균인데 노로바이러스가 여기 지금 바이러스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주로 많이 얘는 다른 것들 일반적으로 더울 때 많이 생기는 그런 균들이 번식이 잘하는데 노로바이러스는 반대로 좀 차가운 환경에서 좀 더 번식이 잘해서 겨울에 주로 생겨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굴이라든가 주로 굴이나 이런 게 오염이 되고 굴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염이 가능하고 노로바이러스는 약간 이게 전염도 살짝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간에 전염이 되기도 하거든요. 분변에 대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관리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장염관리는 거의 95% 이상이 다 노로바이러스의 장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게 되면 온도, 광선, 뭐 압력, 수분, pH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온도예요. 미생물마다 생육의 적절한 온도가 달라. 근데 대부분 저온에서 생육이 강한 아까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육이 적절한 온도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미생물들은 저온에 들어갑니다. 냉장이나 냉동을 하게 되면 냉장보다 냉동에서 훨씬 더 생육이 강성하고 이러한 특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고온에서 가열 처리를 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대체적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가열살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주로 조리를 할 때도 가열을 하게 되면 더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을 할 수 있게 되고 중간에 그래서 한 번씩 다시 끓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상하기 전에. 그러면 좀 더 상하는 게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미생물을 살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살균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온도를 높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에 예열성을 쫓으면 이게 포자가 그러니까 클로스트리디움 포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얘가 약간 알을 낳는 걸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포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알을 낳는 걸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좀 나중에 자라날 수 있는 거를 알 형태 비슷하게 어떤 포자라는 형태로 얘가 자기가 나중에 번식할 수 있도록 뱉어내는데 그런 포자가 특히나 예열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까 보툴리눔 같은 경우에 그 자체도 사실 다른 균에 비해서는 좀 고온에서 잘 견디는 편인데 이런 포자나 독소를 내뿜고나면 그게 굉장히 높은 내열성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가열 살균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오염이 가능한 것들은 좀 더 가혹한 처리라고 하면 조금 더 온도를 높이고 더 오랫동안 가열을 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잘 죽일 수 있게 된다, 잘 살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선은 이 온도에 비하면 사실 크게 영향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미생물은 생육에 광선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린 것부터 잘 자라나
근데 일부 곰팡이는 빛의 생육을 특정하게 한다 라고 나오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광선에 의한 거네.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외선, 방사선 그 미생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자외선 우리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그 이제 컵 보관하는 데서 이제 자외선 이렇게 해놓는 거 있죠. 그게 살균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방사선, X선 같은 것들. 방사선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아마 챕터에 한번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미생물이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사실은 영향이 있고 사람도 자외선 쬐면은 막 뭐 우리 피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망가지고 뭐 방사선 쬐면 뭐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안 좋은 건 미생물이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외선, 방사선이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다. 이 정도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압력.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미생물의 생육절가 일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살균을 할 때 가장 크게 많이 하는 살균 방법은 고온을 주면서 고압을 같이 줍니다. 고온에다 고압을 같이 주게 되면 미생물을 더 살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토클레이브라는 그런 식으로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아무도 안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가 고온과 고압을 한꺼번에 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생물이 죽거나 생육절가 되는 살균이 훨씬 더 잘 되게 고온을 할 때도 압력을 더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살균이 높아집니다. 근데 압력만 가지면 사실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고온을 했을 때 고압을 같이 주면서 살균을 하면 훨씬 살균이 잘 된다는 거. 그 다음 수분. 이거는 저희 수분 활성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필수적인데 수분 활성도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다 50도로 놓고 세균이 제일 높고 분산이 좀 낮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pH. 아까 pH도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 적절한 pH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pH가 저희가 살아가는 비슷하고 그 필요한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pH 범위가 비슷하고 미생물도 많이 벗어나진 않는데 일반적인 미생물들은 어떤 다른 미생물 좀 독특한 미생물들은 최적 생육 pH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젖산균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산성에서도 잘 자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산소. 사실 산소가 또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데 산소는 미생물을 단순히 뭐 전부 다 살균한다 죽인다 뭐 아니면 다 잘 자라게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산소의 양에 따라서 어떤 미생물이 자라는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가 아예 없으면 산성호기성 미생물 뭐 이렇게 해서 산소가 없으면 산성호기성 미생물을 아예 못 자라요. 그러니까 얘들을 산소가 있어야만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을 산성호기성 미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호기성 미생물은 비교적 낮은 농도의 함유를 요구하는 것을 산소를 요구를 하지만 그다음에 통성호기성이라고 하면은 산소를 이용하지만 산소 없이도 생장이 가능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내성량기성 이거는 뭐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산소 문제가 편하지 않거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편성량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있으면 아예 못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호기성, 흥기성 아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호기성, 흥기성 그것만 아시면 돼요. 호기성, 산소가 좀 있을 때 자라는 산소가 있으면 자라는데 흥기성, 산소가 없을 때 잘 자라는 근데 그거 중에 호기성이지만 산소가 좀 적어도 잘 자라는 게 있고 흥기성이지만 산소가 아예 없어야 자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산소가 조금 있어도 자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뭐 어떤 시험을 볼 때 이런 데 용어 필요하시면 그때 외우시고 저랑 볼 때는 호기성, 흥기성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곰팡이 같은 경우는 호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은 호기성, 흥기성 이제 딱 나눠져 있다고 치면 미생물 중에서도 세균은 그런 편이고 호기성, 흥기성이 딱 나눠져 있고 곰팡이는 흥기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호기성이에요. 그래서 좀 산소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곰팡이 좀 잘 자라는 편이고 효모는 이 두 가지를 구하면서 모두 생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경우에 식품에 들어있는 미생물 대부분 공급 영양이라고 해가지고 생육을 위해서 외부에서 영양소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고 에너지 직접 만들어내는 게 뭐냐?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다른데 쌓인 거를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쓰게 되고 얻게 되잖아요. 미생물들도 대체적으로는 식품에 발라붙는 미생물들의 전부 중국 영양이라고 해서 영양소를 거기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소를 그 식품에서 빼와서 쓰는 거죠. 하지만 미생물 중에서도 이제 광합성을 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품에 오염되는 미생물들은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식품에 들러붙어서 거기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자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생육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산, 알코올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다른 보존제로서 이제 화학물질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산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이 사이클에 쓰게 되고요. 저희 뭐 사이클할 때만 이렇게 맨날 코로나 때문에 맨날 뿌리는데 알코올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일반적으로 사이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술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상하죠. 그 이유가 미생물이 거의 생육을 못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있으면 생육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산, 아까 pH가 낮을 때 잘 자라는 게 있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pH가 낮아지면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피클 같은 것들이 오래 보관 가능한 이유가 이제 산 pH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대로 미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되면 좀 더 미생물이 억제가 되고 다른 화학물질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미생물의 사용을 보조로 처리하는 건 살균제, 생육을 기지연소를 억제하는 걸 보존제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식품 첨가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공부하고 그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거고 이런 것들이 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화학물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을 생육을 억제하는 데 있을 수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식품의 변질이 어떻게 일어나냐 보시게 되면 부패 미생물이라고 해서 이제 미생물이 식품을 부패시키는 미생물을 부패 미생물이라고 하고 이 미생물이 자라나면서 얘들이 자기들이 효소를 가지고 있고 계산을 한다는 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저희가 살아가지 먹고 그다음에 뱉고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식품에 들어있는 뭔가를 먹고 뭔가 뱉어내고 그러면서 식품 성분들이 자기가 뭔가를 먹고 뱉어내는 거죠. 미생물이 그걸 분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물질을 이기도 하고 원래 있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생물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먹은 거 뭔가 뱉었다 이러면은 딱 봐도 이게 뭔가 약간 많이 변했고 이걸 다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 끝나게 되면 제가 변을 배출을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먹지 못한 성분들이 식품에 점점 더 많아진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성분 변화가 적지만 모양의 색이 변질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 곰팡이가 일반적이에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성분들이 엄청 많이 변하지 않는데 세균에 비해서 그런 편인데 이제 모양의 색이 보이고 막 곰팡이가 펴있고 이런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메가네는 성분 변화가 적지만 식중독 원인균이 증식을 해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이게 가장 사실은 위험한 경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1번이나 2번은 딱 보면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 근데 3번은 모르고 먹어버리고 이제 식중독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3번의 경우도 저희가 주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했고 마지막으로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곰팡이 독소예요.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를 아플라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성 물질 뭐 얘기할 때 세균이 위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아플라톡신이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다라고 아시면 되고 칼시노제닉이라고 하거든요. 칼시노제닉이라는 뜻이 뭐냐면 발암성이라는 뜻이에요. 발암성. 그래서 아플라톡신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발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플라비스라는 것이 아플라톡신을 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농산물에 이게 주로 감염되면서 아플라톡신을 주로 만들어내는 곰팡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곰팡이가 피고 나면 여기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플라톡신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아플라톡신 B1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류를 굳이 내시지 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곰팡이 독소를 만드는 이거는 뭐 아시면 좋은데 이런 게 곰팡이가 핀 식품을 우리가 먹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곰팡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곡물에 주로 이제 아까 옥수수 같은 거 이런 데서 많이 들어서 주로 옥수수가 가장 많이 감염이 되고 그런 거 말고도 여기 이제 너트 아니면 뭐 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채소나 과일들에도 가끔씩 곰팡이가 이 독소가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우니까 이거를 그냥 먹는다거나 그러면 아니고 또는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까우니까 그냥 같이 갈아버리면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갈아버리면 그러면 저희가 이 아플라톡신을 직접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곰팡이 독소를 저희가 직접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직접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거를 소나 돼지나 이렇게 사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주기에는 곰팡이 터서 못 주겠다 싶은데 그래도 사료로 쓰자 이렇게 사료로 주게 되면 사료로 준 이 소나 돼지로부터 다시 아플라톡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아플라톡신의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아플라톡신의 유전많이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많이 국가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칼슘 진입이라서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얘기는 다 했고요. 오늘은 조금 딱 시간 거의 맞춰서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이제